강정혜 씨 횡령죄로 고소하겠습니다. 30년을 키운 아들이 제게 한 말입니다. 고작 7천만 원밖에 없으면서 20억짜리 집에 집착하세요. 밤새 간호했던 딸이 제 통장을 던지며 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서재 깊숙이 숨겨둔 비밀 금고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을. 저는 강정혜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어쩌면 흔한 막장 드라마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30년 헌신의 기록이자 인생을 건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저처럼 억울함에 눈물 흘리는 모든 분들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남편 김진태 씨를 만났을 때 저는 38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명동에서 작은 한복 가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손님들 사이에서는 꽤 솜씨 좋은 한복 디자이너로 알려져 있었고 그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도 제법 되었습니다. 통장에는 당시 기준으로 상당한 금액인 8천만 원 정도가 있었지요. 남편은 중견 건설자재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홀로 두 아이를 키우고 계셨어요. 아들 도영이는 10살, 딸 도희는 8살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친어머니는 도희를 낳고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산후풍이 심해지셨고 결국 도희가 돌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남편을 소개받았을 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를 말렸습니다. 정혜야 미쳤니? 38배 초혼인 내가 왜 애둘 딸린 남자한테 가려고 해? 그것도 계모로? 라고 하더군요. 앞으로 고생문이 훤히 보이는데 그냥 내 가게나 잘 운영하면서 편하게 살아. 돈도 많이 모았잖아.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계모라는 게 얼마나 서러운 자리인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들이 너를 엄마로 인정해 줄 것 같아? 라는 걱정도 쏟아졌지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진심을 믿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정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고 절대 저를 아이들의 가정부나 부모처럼 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작은 아이들의 눈빛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8살짜리 도희가 제 손을 잡고 아줌마, 우리 엄마 되어 주실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날 저는 피로연이 끝난 후 아이들과 단둘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혼여행도 미루고 저는 아이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도형아, 도희야. 너희들의 진짜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시단다. 이 엄마가 너희 친엄마를 대신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이제부터 이 엄마가 너희들 손을 잡고 세상 끝까지 함께 갈게. 엄마가 약속할게. 10살 도영이는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렸고 8살 도희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는 다짐했습니다. 저는 강정혜라는 이름을 지우고 아이들의 어머니로 살겠다고요. 결혼 후 제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늘 바빴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 했으니까요. 저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반찬을 연구했고 남편의 건강을 위해 약선 요리도 공부했어요. 도영이와 도희는 처음에는 제가 차려준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특히 도영이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엄마가 해준 밥이 아니니까 맛이 없어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고 아이들이 남긴 음식도 웃으면서 치웠어요. 학교 준비물이 필요하면 밤늦게라도 나가서 사왔고 아이들이 아프면 밤새 간호했습니다. 도희가 독감에 걸려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릴 때 저는 이틀 밤을 꼬박 새우며 아이 이마에 찬물수건을 갈아주었어요. 그때 도희가 잠결에 엄마 라고 중얼거렸을 때 제 가슴이 뭉클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혼 1년 후 저는 제가 그토록 아끼던 한복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집안 살림과 아이들 뒷바라지를 제대로 하려면 가게를 유지하기 어려웠거든요. 가게를 정리하면서 저는 제가 모아둔 돈 8천만 원 중 7천만 원을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거래처 부도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여보, 이 돈 좀 쓰세요.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에요. 라고 하니까 남편은 깜짝 놀라며 제 손을 꽉 잡더군요. 정혜 씨, 이걸 어떻게 해?
이건 당신 평생 모은 돈인데. 라고 하시길래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식구인데 뭘 그러세요? 회사 살리는 게 먼저예요. 저는 괜찮아요. 남편은 그날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때 남편이 제 마음을 충분히 알아주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돈은 정말로 회사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 자금으로 급한 불을 끄고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회사는 위기를 넘기고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명동의 한복 디자이너에서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지만 시댁 친척들은 많았어요. 시아주버니 내외, 시동생 내외, 그리고 수많은 시댁 친척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댁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시어머니 제사는 물론이고 시댁 어른들의 생신, 명절 차례까지 모두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준비하느라 며칠을 꼬박 서서 일했고 명절이면 시댁 친척 20명 넘게 오시는 분들 음식을 혼자서 다 준비했습니다. 시아주버니 대큰형님은 저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서 고생이 많네. 그래도 동서는 애들도 친자식이 아니니까 더 조심하고 더 잘해야 하는 거 알지? 계모라는 게 원래 힘든 자리야. 친자식도 아닌데 티나면 안 되지. 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래서 더 완벽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흠잡힐 곳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의 회사는 제 돈으로 위기를 넘긴 후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철저히 그림자였습니다. 남편의 사업 파트너들이나 거래처 사람들을 접대할 때 저는 늘 뒤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술자리를 준비했어요. 사모님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라는 말이나 김 사장님은 복이 많으신 거예요. 이런 내조를 받으시니. 라는 칭찬을 들었지만 저는 늘 김 사장님의 아내였을 뿐이었습니다. 제 이름 강정혜로 불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남편은 회식이 잦았고 저는 늘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밤 12시가 넘어 들어오는 남편을 위해 해장국을 끓이고 취한 남편을 침대에 눕히고 다음날 아침 다시 일어나 출근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시댁을 위해 헌신하다 보니 제 친정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저는 제대로 상을 치를 수 없었어요. 마침 시댁의 큰 행사와 겹쳤고 남편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부탁하더군요. 여보, 미안한데 오늘 우리 집안 행사가 먼저 잡혀 있었잖아. 장인어른 장례는 내가 대신 다녀올 테니 당신은 여기 남아서 우리 집안 행사를 챙겨줄 수 있겠어? 내가 너무 미안하지만 우리 집안 어른들이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 라고요. 저는 그날 아버지 빈소에 가지 못했습니다. 시댁 어른들을 모시고 있으면서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불효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라도 살아야 이 집안에서 발붙이고 살 수 있어요. 라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세월이 흘러 도영이와 도희는 사춘기를 거쳐 성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아이들에게 소홀한 적이 없었어요. 도영이가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는 매일 새벽 도시락을 싸서 학원까지 가져다 주었고 도희가 미술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비싼 미술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몰래 남편에게 부탁해 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점점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도영이는 명문대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어느 날 저녁 제가 도영이 방에 과일을 깎아 가져갔을 때였습니다. 도영아, 과일 좀 먹어라. 공부하느라 힘들지? 라고 하니까 도영이는 책에서 눈도 떼지 않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냥 두고 가세요. 나중에 먹을게요. 제가 엄마가 깎아온 거니까 금방 먹어야. 라고 하다가 말았어요. 왜냐하면 도영이가 강정혜 씨. 라고 부르더군요. 네. 라고 되물으니까 도영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공부하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 방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시고 들어오시려면 노크 좀 해주세요. 제가 도영아, 엄마가. 라고 하려는데 도영이가 말을 잘랐어요. 엄마 아니잖아요. 강정혜 씨는 우리 아버지 재혼한 사람이고 저는 예의상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더군요.
그날 저는 도영이 방 앞에 과일 접시를 놓고 제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15년을 키워온 아이가 저를 강정혜 씨라고 부르는 그 순간의 충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도영이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승진해 30대 중반에 임원 자리에 올랐어요. 남편은 아들이 자랑스러워 늘 지인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도희는 프랑스 유학을 다녀와 국내 유명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하다가 대형 로펌의 변호사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그야말로 화려했어요. 하지만 그 결혼식 내내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희의 결혼식 날 신랑 측 하객 중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혹시 신부 어머니세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도희가 웃으면서 끼어들었습니다. 아, 이분은 저희 아버지 재혼하신 분이에요. 친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구나. 그럼 새어머니시네요.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새어머니라는 단어가 마치 못을 박는 것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도희를 기저귀 갈아주고 밤새 아픈 아이 간호하고 학교 운동회 때마다 도시락 싸주고 졸업식 때 누구보다 많이 울었던 제가 결국 새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강정혜 씨 하던 대로 계세요. 도영이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따내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상을 차렸어요. 도영아, 축하한다. 아버지한테 들었어. 이번 프로젝트 내가 팀장으로 따냈다며?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었어. 라고 하니까 도영이는 넥타이를 풀며 식탁에 앉더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 차갑고 사무적인 말투에 제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피곤해 보이던데 회사 일이 많이 힘들지? 건강 챙겨야 해. 엄마가. 라고 하다가 도영이가 강정혜 씨. 라고 하더군요. 제가 네. 라고 하니까 도영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강정혜 씨는 그냥 하던 대로 계시면 돼요. 밥 차려주시고 청소하시고 아버지 뒷바라지 하시면 되죠. 저희 일에 관심 가지지 마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정혜 씨가 아버지 돈으로 편하게 사시는 거잖아요. 그럼 됐지. 왜 자꾸 저희한테 친자식처럼 대하시려고 해요? 불편해요. 라고요. 제가 도영아. 엄마가 너를 키운 게. 라고 하려는데 도영이가 말을 자르더군요. 키워준 건 인정합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예의는 지키잖아요. 그런데 강정혜 씨 선 좀 지켜주세요. 저한테 친엄마 행세하지 마시고 그냥 아버지 배우자로만 계세요. 그게 서로 편해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제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도영이한테 말해볼게. 그 녀석이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조금만 참아줘.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도영이의 진심이라는 것을요. 도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후 도희는 더욱 저를 멀리했어요. 어느 날 도희가 남편과 함께 집에 왔을 때 저는 사위를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도희야, 사위가 좋아할 것 같아서 엄마가 갈비찜이랑 잡채도 준비했어. 라고 하니까 도희는 제 음식을 보더니 시큰둥하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우리 집에 갈비찜 있어요. 제가 만들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래도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라고 하니까 도희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 라고 하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가끔 친엄마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제 친엄마는 저를 낳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너무 편하게 저희 아버지 돈으로 호의호식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희한테는 친엄마 몫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몫을 엄마가 다 차지하고 계신 거잖아요. 저는 그게 좀 불편해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쏟아부은 30년의 헌신이 도희에게는 아버지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것으로 보였다는 게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도희야. 엄마가 너를 키울 때. 라고 하니까 도희가 네, 키워주신 건 감사해요. 그런데 그게 의무 아니었나요?
아버지랑 결혼하면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은혜라고 하시면 좀 그렇죠.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뭘 한 걸까? 이 아이들에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남편은 늘 저를 위로했습니다. 아이들과의 갈등이 커질 때마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아이들을 잘못 키운 거야. 당신이 없었으면 이 집안은 진작에 무너졌을 거야. 내가 알아.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제가 여보. 라고 하니까 남편이 내가 당신한테 제대로 보답을 못 해줘서 미안해. 하지만 당신은 이 집안의 진정한 주인이야. 내가 증명해 줄게.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정말로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결혼 25주년이 되던 해, 남편은 우리가 살던 집의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당시 시세로 20억 원이 넘는 서울 강남의 단독주택이었어요. 제가 여보 이건 이라고 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 거야. 당신이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그리고 내가 먼저 가더라도 당신만큼은 떳떳하게 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고 싶었어. 저는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간의 억울함과 서러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집 명의가 제게 얼마나 큰 비극을 불러올지를요. 결혼 30주년을 맞이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남편 김진태 씨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다가 오후 회의 중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남편은 그대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남편의 관 앞에서 아이들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30년간 저의 유일한 방패였고 저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남편의 회사 직원들, 사업 파트너들, 시댁 친척들 모두가 와서 고인의 명복을 빌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묘하게 달라졌다는 것을요. 장례 3일장을 치르는 동안 도영이와 도희는 조문객들을 맞이하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사람들은 주로 도영이와 도희에게만 인사를 하더군요. 도영 씨, 아버님 갑자기 가시니 얼마나 슬프세요? 라거나 도혜 씨 많이 힘드시죠? 조에 표합니다. 라는 말들이었어요. 저에게는 형식적인 인사만 건넬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상복도 채 벗지 못했던 저에게 도영이가 찾아왔습니다. 평일 오후였는데 회사를 조퇴한 듯 했어요. 검은색 정장 차림의 도영이는 거실 소파에 앉더니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강정혜 씨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도영이의 목소리는 마치 회사에서 적을 대하듯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제가 도영아 무슨 일이니? 라고 하니까 도영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강정혜 씨,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이 집 명의를 당신 앞으로 이전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영이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제가 그건 내 아버지가 나한테 준 거야. 30년 헌신에 대한 이라고 하니까 도영이가 비웃듯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헌신이요? 그러고는 계속 이어서 말했습니다. 강정혜 씨, 저희는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주치의에게서 의학적 소견서도 받았어요. 아버지는 당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더군요. 이게 그 소견서입니다. 도영이가 서류를 제 앞에 탁 던지듯 놓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서 뭐라고? 치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영이가 네. 아버지는 집 명의를 이전하실 당시 이미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의심되는 상태였다는 거죠. 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런 소리 말아라. 내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멀쩡하셨어. 회사도 정상적으로 운영하셨고. 라고 하니까 도영이가 냉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강정혜 씨.
저희는 부동산 증여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아버지의 의사 능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리고 만약 강정혜 씨가 아버지의 상태를 이용해 명예 이전을 유도하셨다면 이건 횡령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요. 저는 그 말에 횡령죄. 도영아,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라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제가 30년간 헌신한 그 아이가 저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도영이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강정혜 씨. 저는 법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저희 친어머니의 몫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친어머니를 대신해서 그 권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제가 친어머니? 도영아, 나는. 이라고 하려는데 도영이가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은 우리 친어머니가 아니잖아요. 도영이의 말이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강정혜 씨가 아버지 재산에 눈이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치매 초기라는 걸 알면서도 집 명의를 자기 앞으로 돌린 거라고 봐요. 이건 명백한 배신이에요. 제가 도영아, 나는 내 아버지를 30년간 이라고 하니까 도영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30년 봉사하신 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합니다. 집 명의를 조용히 저희에게 돌려주세요. 대신 저희가 강정혜 씨께 매달 생활비 5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평생 보장해 드릴게요. 이게 최선의 합의안입니다. 제가 500만 원? 도영아,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내 아버지가 나한테. 라고 하려는데 도영이가 일어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강정혜 씨. 안 그러면 법정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강정혜 씨가 평생 씻을 수 없는 낙인을 받게 될 겁니다. 재산을 노린 파렴치한 계모라는 낙인을요. 언론에도 알릴 생각입니다. 선택은 강정혜 씨의 몫입니다. 도영이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영이가 다녀간 지 일주일 후 정말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소송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부동산 증여 무효 청구의 소라는 제목의 소장이었어요. 소장에는 제가 남편의 치매 초기 상태를 이용해 부당하게 재산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법원이 증여 무효를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도 불사하겠다는 협박성 문구도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절망감만 커졌습니다.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고인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는 의료 기록이 있고 증여 당시 의사 능력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제가 하지만 변호사님, 제 남편은 회사도 정상적으로 운영하셨고 저와 대화도 정상적으로 하셨어요. 치매가 아니었다고요. 라고 하니까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도인지장애는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그 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겁니다. 제가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니까 변호사님이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합의를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사모님께서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실 겁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제가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도영이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희도 집으로 찾아왔어요. 도희는 예전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내용은 독약 같았습니다. 도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저희 오빠 말 들으셨죠? 제가 도희야. 라고 하니까 도희가 엄마, 저는 오빠처럼 강하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오빠 생각이랑 똑같아요. 라고 하더군요. 제가 도희야, 나는 너를. 이라고 하려는데 도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키워주신 건 감사해요. 진심이에요. 하지만 엄마, 그건 엄마가 선택한 길이잖아요. 아버지랑 결혼하면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고요. 도희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도영이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도희가 계속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는 아버지 돈으로 30년간 편하게 사셨잖아요. 집도 있고 생활비도 넉넉하고 아무 걱정 없이 사셨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집까지 가져가시려고 하세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제가 도희야, 그 집은 내 아버지가 나한테. 라고 하니까 도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셨잖아요, 엄마. 그걸 엄마가 이용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나는 그런 적 없어. 내 아버지는 멀쩡하셨어. 라고 하니까 도희가 그럼 왜 하필 돌아가시기 2년 전에 명의를 바꾸셨을까요? 왜 하필 그때였을까요? 라고 반문하더군요. 도희의 논리는 치밀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도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조용히 합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빠가 제안한 대로 매달 생활비 받으시고 집은 저희한테 돌려주세요. 그게 서로한테 좋은 거예요. 안 그러면 엄마가 정말 힘들어지실 거예요. 제가 도희야. 넌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너희 아버지 재산을 노렸다고. 라고 하니까 도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솔직히 네. 그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소송이 시작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제 이야기가 기사로 올라온 겁니다. 제목이 이랬어요. 고인의 치매 이용해 20억대 주택 가로챈 계모. 친자식들 법정 투쟁. 기사에는 제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집 사진과 자세한 정황이 나와 있었어요. 댓글은 저를 향한 비난으로 가득했습니다. 와, 진짜 악질이네요. 치매 노인 이용하다니. 라거나 계모가 원래 이래요. 친자식도 아닌데 재산에는 눈독 들이고. 라는 댓글들이었어요. 30년 살았으면 충분히 누린 거 아닌가요? 친자식들한테 돌려줘야죠. 라거나 생활비 500씩 준다는데도 거부했다며? 완전 탐욕이네. 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저는 댓글을 보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를 아는 지인들도 이 기사를 봤을 겁니다.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릴 거고요. 며칠 후 정말로 동네 슈퍼마켓에 갔을 때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걸 느꼈습니다. 30년간 단골로 다니던 곳이었는데 그날부터 저는 그 가게에 발길을 끊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시댁 친척들까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이 온 건 시아주버니 댁 큰형님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려서 받으니까 형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동서. 형님의 목소리는 표면적으로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날이 서 있었어요. 제가 네, 형님. 라고 하니까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동서, 요즘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들었어. 아주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고. 제가 형님 그게. 라고 하려는데 형님이 말을 자르셨어요. 동서, 며느리 노릇한 지가 벌써 30년이나 됐잖아. 그동안 우리 시댁에서 어떻게 대해줬는데 어쩌면 일을 이렇게 만드니? 제가 형님,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진태 씨가 저한테. 라고 하니까 형님이 동서, 내 말 끝까지 들어봐.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고는 형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모르니? 아무리 동서가 30년을 살았어도 동서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야. 도형이랑 도희는 우리 시댁 핏줄이고 동생 재산은 당연히 우리 도련님 남매가 물려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 제가 형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라고 하니까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잘못 말했나? 솔직히 동서가 30년 살면서 얼마나 좋은 대접받고 살았는데 큰 집도 살고 생활비도 넉넉하게 쓰고 이제 와서 집까지 가져가겠다고? 그건 욕심이야, 욕심. 제가 형님 라고 했지만 형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동서, 내가 동서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괜히 일 키워서 법정까지 가고 언론에 나고 그러면 동서만 손해야. 그리고 돌아가신 동생 얼굴에 먹칠하는 거고. 현명하게 생각해. 조용히 합의하는 게 다들한테 좋은 거야. 형님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댁 친척들에게서 연달아 전화가 왔습니다. 시동생 내외도 전화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형님, 저희도 형님 입장 이해는 하는데요.
그래도 도영이랑 도희가 친자식이잖아요. 형님이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남편의 회사 동료들도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김 사장님 명복을 빌면서도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자식들과 법정 다툼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모님께서 어른답게 양보하시는 게 라는 식이었어요. 저는 이 넓은 집에서 홀로 갇힌 채 매일 밤 억울함에 몸부림쳤습니다. 남편의 죽음과 자식들의 배신은 저에게 이중의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방패를 잃은 채 사방에서 날아오는 칼날을 맞고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의지할 곳은 아무 데도 없었어요. 저의 30년 헌신이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이 저를 질식시켰습니다. 저는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소송이 시작되고 2달이 지났을 때 저는 이미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왔다고 생각했어요. 도영이의 악랄함은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습니다. 몰래 언론사에 흘린 기사에는 제 얼굴과 집 사진이 실렸고 계모의 파렴치한 재산 강탈 시도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달렸습니다. 저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저를 향한 의붓자식들의 인격 모독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희가 예고 없이 이 집에 들이닥쳤어요. 도희는 제 방 서랍을 뒤져 찾은 낡은 통장을 거실 테이블 위에 탁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통장에는 제가 평생 쓴 돈을 아끼고 아껴 모은 7천만 원이 찍혀 있었지요. 원래 8천만 원이었는데 남편에게 7천만 원을 드리고 남은 1천만 원을 30년 동안 조금씩 모아서 겨우 7천만 원이 된 거였어요. 도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이거 보세요. 고작 7천만 원이네요. 30년 동안 이 집에서 호의호식하셨는데 모아둔 돈이 이것밖에 안 돼요? 이러니 아버지 돈에 그렇게 악착같이 매달리시는 거잖아요. 은혜를 이렇게 배신하시나요? 엄마는 저희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왜 자꾸 잊으세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모욕적인 말에 너무나 화가 났지만 그 순간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7천만 원. 맞아요. 제가 악착같이 모았던 전 재산은 남편 사업이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몰래 갖다 바쳤지요. 그 돈이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운 씨앗이었는데 아이들은 그 모든 희생을 모른 채 제 통장 잔액을 탐욕스러운 계모의 증거로 삼아 저를 찌르는 칼이 되더군요. 제 진심은 왜 늘 이렇게 짓밟혀야 할까요? 저는 제 삶을 지켜낼 마지막 용기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희망을 놓으려 하던 그 절망의 순간 저는 남편이 제게 남긴 작은 단서에 이끌렸습니다. 짐을 싸던 중 남편의 낡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재 열쇠 하나와 낡은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메모에는 남편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최 법무사. 4번 선반고서 뒤. 아내에게. 저는 순간 제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위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라는 직감이 들었지요. 저는 급히 남편의 오랜 법무사인 최민수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최 법무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사모님,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께서 생전에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사모님의 위기가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연락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최 법무사님과 약속을 잡고 만났습니다. 법무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모님, 김 사장님께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죽은 후에 자식들이 사모님을 괴롭히면 이걸 꼭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최 법무사님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서재 4번 선반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고서들 뒤에서 손에 차가운 쇠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작은 철제 금고가 숨겨져 있었어요. 저는 제가 찾은 열쇠를 조심스럽게 돌려 문을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두툼한 파일철 하나와 노란색으로 변색된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는 남편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지요. 사랑하는 아내 강정혜에게. 그 순간 제 눈에서는 감사와 회한의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보낸 마지막 사랑과 믿음이었습니다. 최 법무사님은 파일철을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습니다.
그 파일에는 남편이 30년 전 사업 위기를 어떻게 넘겼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현재 회사 및 개인 재산의 모든 흐름이 치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악착같이 모은 전 재산 7천만 원을 남편에게 넘겼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그 안에 담겨 있었지요. 파일을 보니까 남편이 정말 세심하게 모든 것을 기록해 두셨더군요. 제가 한복 가게를 정리하고 그 돈을 남편에게 준 날짜, 그 돈이 어떻게 회사를 살렸는지, 그 돈으로 어떤 거래처와 계약을 했는지까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이 회사는 아내 강정혜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리고 그 노란 봉투를 열었을 때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에는 남편의 자필 유언장이 들어 있었어요. 공증까지 받은 정식 유언장이었습니다. 최 법무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사모님, 김 사장님께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이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저와 병원 의사 두 분이 참관인으로 있었고 공증인의 확인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유언장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 김진태는 온전한 정신으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나는 이 유언장이 작성된 날 나의 모든 재산과 사업체의 관리 일체를 나의 아내 강정혜에게 위임한다. 그 다음 문장을 읽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전 내가 사업상 치명적인 횡령 누명을 쓰고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 강정혜는 자신이 평생 모은 전 재산 7천만 원을 아무 조건 없이 내게 내주었다. 그 당시 그 돈은 거액이었고 그녀가 명동에서 운영하던 한복 가게를 정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대가였다. 남편의 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회사는 강정혜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며 그녀는 이 집안의 진정한 은인이자 주인이다. 30년간 그녀는 내 자식들을 친자식처럼 키웠고 시댁을 섬기며 자신의 친정도 포기했다. 심지어 친정아버지의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녀들은 강정혜를 한 번도 진정한 어머니로 대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죽는 날까지 가슴 아팠다. 하지만 강정혜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끝까지 이 집안을 지켰다. 최 법무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모님,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유언장의 다음 페이지를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자녀 김도형과 김도희에게는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제외한 상속 재산 일체를 강정혜에게 양도할 것을 명한다. 나의 자녀들은 이미 충분한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그 문장을 읽고 저는 놀랐습니다. 남편이 이미 아이들의 본성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유언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부디 이 진심을 깨닫고 강정혜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기 바란다. 강정혜, 당신은 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다.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저는 유언장을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저를 위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두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남편이 살아계실 때 더 행복하게 해드리지 못한 게 너무 후회되었습니다. 파일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회사 주식 구조와 재산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현재 회사 주식의 60%는 나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그중 30%는 실질적으로 강정혜의 자본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나의 사후 강정혜는 회사 주식의 50%를 소유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도영이가 현재 임원으로 있는 그 회사가 바로 제 돈으로 살아난 회사였다는 거예요. 도영이는 자기가 능력으로 임원이 되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 회사 자체가 계모인 저의 돈으로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파일에는 남편이 쓴 메모도 있었습니다. 도영아,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그 임원 자리, 그 모든 것이 내 계모의 희생 위에 있다는 것을 알아라.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 시작은 강정혜의 7천만 원이었다. 최 법무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 이 유언장과 이 파일들은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김 사장님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유언장은 치매 진단을 받기 1년 전에 작성되었고 당시 김 사장님은 완전히 정상이셨습니다. 저와 병원 의사들이 모두 증인입니다. 저는 더 이상 짓밟히는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30년간 억눌렀던 모든 억울함이 남편의 마지막 진심과 함께 강력한 무기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봉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최 법무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법무사님, 제가 싸우겠습니다. 이 유언장과 파일로 저의 모든 것을 증명할 겁니다. 제 삶을 짓밟고 저를 모욕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최 법무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 사장님께서 저에게 당부하신 마지막 부탁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막다른 길에서 절망 대신 강렬한 의지를 발견했습니다. 30년간 참고 참았던 강정애가 아니라 이제는 제 권리를 당당하게 찾는 강정애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소송의 마지막 심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가장 단정하고 깨끗한 한복을 차려입었어요. 이 싸움은 단순히 재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강정애라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마지막 예의였으니까요. 법정에 들어서는 제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68배 나이에 저는 비로소 제 삶을 위해 싸우는 투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법정은 사형장처럼 차갑고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도영이와 도희는 여전히 제가 증여받은 집 명의를 포기하고 그들의 발밑에 무릎 꿇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도영이 측 변호사는 다시 한번 저를 파렴치한 계모로 몰아세웠고 도영이는 저를 향해 이렇게 소리쳤어요. 강정애 씨, 왜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욕보이세요? 어머니라면 이러지 않아요. 그 순간 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바로 남편의 자필 유언장이었습니다. 유언장이 법정에 제출되자 방청석과 도영이 측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변호사는 유언장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금고 안에 함께 있던 남편의 30년 전 자필 메모와 공증 서류, 그리고 사업 기록 파일까지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 파일에는 도영이 측이 전혀 모르던 남편 회사 사업의 충격적인 비밀 금전 흐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유언장의 결정적 내용을 차분하고 단호하게 낭독했습니다. 나는 이 유언장이 작성된 날 나의 모든 재산과 사업체의 관리 일체를 나의 아내 강정애에게 위임한다. 30년 전 내가 사업상 치명적인 횡령 누명을 쓰고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 강정애는 자신이 평생 모은 전 재산 7천만 원을 아무 조건 없이 내게 내주었다. 이 회사는 강정애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며 그녀는 이 집안의 진정한 은인이자 주인이다. 법정은 일순간 정지된 듯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남편의 사업을 살린 것은 계모의 전 재산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 도영이와 도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들이 그토록 탐냈던 재산이 사실은 계모 강정애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남편의 마지막 준엄한 꾸짖음이 이어졌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낭독했어요. 나의 자녀 김도형과 김도희에게는 유류분을 제외한 상속 재산 일체를 강정애에게 양도할 것을 명한다. 나의 자녀들은 이미 충분한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잘 알고 있다. 이들이 부디 이 진심을 깨닫고 강정애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기 바란다. 유언장이 낭독되자 도영이의 눈빛은 완전히 돌아버렸습니다. 도영이는 이렇게 소리치며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그 여자가 아버지를 속인 거라고요. 이 유언장도 조작이야. 그러고는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더군요. 도희는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울부짖었고요. 그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과 신뢰까지 완전히 부정당한 것입니다. 제 변호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추가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첫 번째는 30년 전 제가 한복 가게를 정리하고 남편에게 돈을 준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돈이 남편 회사의 부도를 막는 데 사용된 회계 장부였고요. 세 번째는 최 법무사님과 병원 의사 두 분의 증인 진술서였습니다. 최 법무사님이 증인석에 서서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저는 김진태 사장님의 30년 법률 고문이었습니다. 김 사장님께서 유언장을 작성하실 당시 저는 사장님과 2시간 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장님은 완벽하게 정신이 맑으셨고 모든 내용을 또박또박 말씀하셨습니다. 치매 진단은 그로부터 1년 후에 받으셨고 유언장 작성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병원 의사도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김진태 씨의 치매는 매우 초기 단계였고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명의 이전은 치매 진단보다 6개월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시 환자는 완전히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도영이 측 변호사는 반박하려 했지만 증거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잠시 휴정을 선언하고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30분 후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김도형, 김도희의 부동산 증여 무효 청구를 기각한다. 고인 김진태 씨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증여 당시 고인의 의사능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음이 명백히 입증되었다. 또한 고인의 재산 형성의 피고 강정혜 씨가 결정적 기여를 했음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본건 증여는 정당하며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재판장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덧붙여 원고 측이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는 피고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린다. 판결이 내려지자 도영이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재판이 조작된 거야. 저 여자가 돈으로 매수한 거라고요. 라고 소리치며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당했어요. 도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버리시다니. 하지만 버린 건 아버지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재판은 저의 완벽한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도영이는 보안 요원에게 끌려가면서도 저를 향해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강정혜 씨, 저희는 엄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평생 아버지 돈으로 사세요. 저는 그들의 저주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돈을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30년 헌신에 대한 정당한 가치와 강정혜라는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햇살이 비추는 법원 문을 나서며 비로소 자유를 느꼈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들이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모님,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돈을 위해 싸운 게 아닙니다. 제 인생의 30년 그 시간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법정에서 승리한 후 저는 제가 살던 그 넓고 차가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고 그 집에 대한 정당한 주인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언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넓은 거실에 혼자 앉아 묘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이겼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30년을 함께한 가족이 결국 이렇게 남남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도영이와 도희는 그들의 변호사를 통해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변호사가 전화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모님, 제 의뢰인들이 사모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만나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조용한 카페에서 도영이, 도희와 마주 앉았어요. 그들은 예전처럼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도영이는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도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정혜 씨라고 부르더군요. 강정혜 씨, 제가 말해보렴. 이라고 하니까 도영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을 보고 저희가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도희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니 강정혜 씨, 저희가 너무 심했어요. 저희는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많은 걸 희생하셨다는 걸.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에서 진정한 반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저를 강정혜 씨라고 불렀고 미안한 것은 몰랐다는 것이었지.
저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모욕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유언에 따라 도형이와 도희에게 법적으로 인정된 최소한의 유류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물려받은 재산 중 상당 부분, 바로 남편이 평생 일군 회사 주식의 30%를 그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한 겁니다. 변호사들은 저를 말렸어요. 사모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법적으로 사모님 것인데 왜 돌려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책임과 진정한 용서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 주식은 그들 아버지의 혼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제가 돈을 위해 싸운 게 아니라 제 존엄을 위해 싸웠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도영이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영이가 전화를 받더니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강정혜 씨, 저희한테 자비 베푸는 거예요? 저희를 더 비참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세요? 저는 도영이에게 차분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영아, 나는 너희가 나에게 사과하길 바라지 않는다. 그 주식은 너희 아버지의 혼이 담겨 있는 곳이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것이다. 단 다시는 돈 때문에 사람의 진심을 짓밟지 마라.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남긴 유언의 의미를 평생 되새기며 살아라.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은 저에게 승리 이상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잃은 것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원한 신뢰와 어머니의 진심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은 순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넓고 차가웠던 집을 팔아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그 집은 저에게 행복의 공간이 될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서 물려받은 재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어요. 바로 진태마이너스정의 장학회의 설립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한복을 만들었던 솜씨를 살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젊은 예술가들을 돕는 재단을 만든 것이지요. 특히 계모나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가족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돕기로 했습니다. 장학회 설립식 날, 저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가장 앞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남긴 사랑으로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의 이름과 제 이름이 함께 새겨진 이 장학회가 우리가 함께 이룬 마지막 작품입니다. 남편의 이름과 저의 이름이 함께 새겨진 명패를 보았을 때 저는 남편과의 진정한 사랑을 비로소 완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남편의 뜻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는 서울 근교의 작은 한옥으로 이사했습니다. 마당에 작은 정원이 있고 햇살이 잘 드는 아담한 집이었어요. 강남의 그 큰 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았지만 저는 그 작은 집에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저는 다시 제 본업이었던 한복 디자인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공방을 열어 젊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가 평생 억눌렀던 저만의 예술혼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았을 때 저는 제가 얼마나 이 일을 사랑했는지 다시 깨달았어요. 제자들이 물어보더군요. 선생님, 왜 이제야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30년간 강정혜가 아니라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았단다. 이제야 비로소 강정혜로 돌아온 거지. 저는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저를 짓누르던 어머니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강정혜라는 인간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굴종 대신 존엄을 선택하고 복수 대신 용서를 베풀었을 때 비로소 제 삶은 저의 것이 되었습니다. 제 공방은 작았지만 늘 따뜻했습니다. 젊은 제자들이 찾아와 한복 만드는 법을 배웠고 저는 그들에게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인생의 지혜도 함께 나눴습니다. 어느 날 20살 제자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너무 오랫동안 잃어버리고 산 거란다. 남을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리면 안 돼. 너는 절대 그러지 마라. 제자가 그럼 그 30년이 후회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회는 아니야. 그 시간도 내 인생의 일부니까.
다만 더 일찍 나 자신을 찾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은 있지. 하지만 그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는 감사하게 생각한단다. 도영이와 도희에게서는 그 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제 생신이 되어도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섭섭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들을 원망 대신 애잔함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재산으로 얻은 것은 잠시의 만족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진심과 어머니의 헌신을 영원히 잃어버렸으니까요. 저는 그들이 언젠가는 아버지의 유언에 담긴 진정한 교훈을 깨닫고 스스로의 삶을 성찰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 중 한 명이 인터넷 기사를 보여줬어요. 도영이가 회사에서 승진해서 부사장이 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도영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사실은 누구의 희생 위에 있는지 알고는 있니?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 것이고 저는 저의 삶을 살 것이니까요. 제가 공방을 연 지 2년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발신자는 도희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강정의 씨께. 저는 오랫동안 이 편지를 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엄마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느끼면서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낳으면 저도 엄마가 됩니다. 그때 저는 강정혜 씨가 저희에게 해주셨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밤새 아픈 저를 간호하시던 모습, 학교 운동회 때마다 누구보다 일찍 오셔서 자리를 잡아주시던 모습, 제가 미술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지원해 주시던 모습.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강정혜 씨는 정말로 저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저희는 그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짓밟았다는 것을. 저는 사과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편지를 씁니다. 강정혜 씨, 아니.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제 아이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친할머니와 땅에서 저를 키워주신 강정의 할머니 이야기를요. 그리고 제 아이에게 사랑이란 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헌신과 희생으로 증명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줄 겁니다. 엄마가 편찮으시지는 않은지 행복하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찾아뵐 용기는 아직 없지만 언젠가 제 아이와 함께 엄마를 찾아뵙고 싶습니다. 강도의 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그저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나서야 그 아이가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도희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도희에게. 내 편지를 받고 많은 생각을 했단다. 내가 임신을 했다니 엄마는 너무 기쁘구나. 축하한다. 도희야, 엄마는 너희에게 사과를 바라지 않는다. 엄마가 바라는 건 단 하나야. 내가 내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고 그 아이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란다. 피는 중요하지 않아. 진심이 중요한 거야. 내가 그걸 이제 알게 되었다면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엄마는 지금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 서울 근교에 작은 한옥집을 얻어서 한복 공방을 운영하고 있단다. 젊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내가 아이를 낳으면 꼭 얼굴을 보여주렴. 엄마는 언제든지 너와 내 아이를 기다리고 있을게. 그리고 도희야, 내 아버지의 유언을 기억해라. 내 아버지는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너희가 올바른 길을 가기를 바라셨던 거란다. 사랑한다, 도희야. 강정혜. 저는 편지를 붙이고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작은 발걸음이었습니다. 도희의 편지를 받고 6개월쯤 지났을 때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도영이였어요. 전화를 받으니 도영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강정혜 씨, 통화 가능하십니까? 예전처럼 차갑진 않았지만 여전히 강정혜 씨라고 부르더군요. 제가 무슨 일이니?
라고 하니까 도영이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께서 30년 전에 남기신 사업 기록들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도영이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 기록들을 보면서 제가 몰랐던 많은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어떻게 위기를 넘겼는지, 그 과정에서 강정혜 씨가, 아니, 당신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도영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사실은 당신의 희생 위에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이 모든 것이. 도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도영이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영아, 엄마는 내 사과를 받기 위해 싸운 게 아니야. 엄마는 그저 엄마의 존엄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이제 그걸 알게 됐다면 그걸로 충분하단다. 도영이가 그럼 저희를 용서하신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내가 스스로에게 받아야 하는 거란다. 엄마는 이미 너희를 놓아줬어. 이제는 내가 너 자신을 용서하고 올바른 삶을 사는 거야. 제가 공방을 연 지 5년이 지났을 때 제 인생에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도희는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명절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저를 찾아왔어요. 도영이도 결혼을 했고 가끔 아내와 함께 제 공방에 들러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어느 추석날 도영이와 도희가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제 한옥집에 왔습니다.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식사 자리를 가졌어요. 식사를 하면서 도영이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애들아, 이분이 너희 할머니시단다. 할머니는 아빠를 어릴 때부터 키워주신 분이야.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아빠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도희도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애들아, 할머니께 인사드려라.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이야.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결국 저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돈이나 재산으로가 아니라 제 존재 자체로 말이에요. 식사가 끝나고 제가 마당에 나가 있을 때 도영이와 도희가 함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30년간 저희를 키워주셔서,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저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거라. 엄마는 이미 다 잊었어. 이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자꾸나. 저는 어느새 75이 되었습니다. 제 공방은 이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한복 공방 중 하나가 되었고, 제 제자들은 전국 곳곳에서 한복 명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태-정의 장학회는 지난 5년간 3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도왔고, 그 아이들 중 많은 수가 훌륭한 예술가로 성장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저의 진짜 가족이에요. 저는 가끔 창가에 앉아 햇살 아래 곱게 놓인 제 재봉틀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뜨겁고 억울했던 시간은 끝이 났구나. 저를 짓밟으려 했던 그 모든 모욕과 폐륜의 칼날들이 결국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지. 저는 돈을 지킨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진실을 지킨 것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결국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편이라는 것을요. 요즘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제 손주들이, 그리고 장학회에서 도운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오늘 일기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2030년 10월 5일. 나는 오늘도 행복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물을 주고 공방에서 젊은 제자들과 함께 한복을 만들었다. 점심에는 도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들렀고, 저녁에는 도영이가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었다. 나는 이제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다. 나는 강정혜다. 68배 시작한 제2의 인생은 지난 30년보다 더 찬란하고 아름답다. 남편 진태 씨, 당신이 남긴 사랑과 믿음 덕분에 나는 다시 태어났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나는 이제 100세 인생을 향해 당당히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시니어들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희생에 갇히지 않고 언제든 인생 2막을 멋지게 펼칠 수 있는 강한 존재들입니다. 강정의 75, 한복명장, 장학회 이사장, 2명의 의붓자식을 둔 자랑스러운 어머니,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 저는 이제 제가 선택한 이 길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30년간 참고 견뎠던 시간도, 법정에서 싸웠던 그 치열했던 순간도, 그리고 용서하고 다시 시작한 이 모든 과정도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사연을 전하며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저처럼 가족 안에서 상처받고 헌신을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함에 눈물 흘리는 모든 시니어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0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68배 제2의 인생을 시작했고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돈이나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존엄입니다. 절대 그것만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진정한 이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가족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억하세요. 진정한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과 존중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과감히 벗어나세요. 그것이 비겁한 게 아니라 용기입니다. 저는 30년을 참았지만 여러분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더 빨리 여러분 자신을 찾으세요.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75세 한복 명장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사랑하는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께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당당히 살아가세요. 저 강정애가 증명했습니다. 68도 75도 절대 늦지 않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승리는 존엄을 지키는 것입니다. 서울 근교 작은 한옥 공방에서 한복 명장 강정의 올림.